이제부터 한번 상상해보자. 수천 년 전, 지금의 경상도 일대. 산천은 푸르고 사람들은 부족 단위로 모여 살고 있었어. 그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말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그 자리에 큰 알이 떨어졌대. 알을 깨고 나온 아이는 몸에서 빛이 났고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불렀고 하늘은 맑아지고 땅이 진동했대. 그 아이가 바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야.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근데 있잖아.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 왜 하필 말이 내려왔을까? 왜 알에서 나왔을까? 왜 몸에서 빛이 났을까?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만든 정치적 서사, 즉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였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신화 뒤에 숨겨진 정치의 기술 말이야. 일단 그 시절로 돌아가 보자. 지금의 신라 땅, 그 당시엔 사로국이라고 불렸어. 그곳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단 6개의 부족의 연맹체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부, 아령, 고허, 대수촌, 점량, 고야, 취상. 각 부족은 나름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살아갔고 서로 간에 큰 전쟁은 없었지만 늘 주도권 싸움은 있었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이 판을 통합하려고 했겠지. 그게 바로 박혁거세 혹은 그 세력이었을 거야. 근데 말이야, 이 6부족 중 누구 하나가 나 왕 할래 라고 했다고 했어.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당연히 아니지. 네가 왜? 우리가 더 오래됐거든? 우리 조상이 더 잘났거든? 이렇게 갈등만 생기지. 그래서 필요한 게 있었어. 바로 신성한 존재의 등장. 하늘에서 말이 내려오고 거기서 알이 나왔고 그 안에서 빛나는 아이가 나왔다. 이건 그냥 무작정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이야기였던 거야. 하늘의 명을 받은 자, 즉 천자라는 개념. 중국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지. 황제는 하늘이 선택한 존재.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다스리는 사람이란 거야. 박혁거세도 똑같았어. 그는 신라판 천자였던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박혁거세만 그런 신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의 부인 아령도 마찬가지야. 아령은 용의 입에서 태어났고 입은 달개 부리처럼 생겼다고 전해져. 이건 뭐야? 용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존재고 밝은 새벽을 알리는 존재지. 새로운 시작, 빛의 도래를 암시하는 상징으로 자주 쓰였어. 그러니까 왕과 왕비 둘 다 신성한 존재, 신의 선택이라는 걸 강조한 거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간단해. 후손 문제 때문이야. 왕과 왕비 둘 다 하늘에서 왔다고 해야 그 후손들도 우린 하늘의 피를 이었다는 논리를 쓸 수 있거든. 이건 단순한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야.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였던 거지. 이제 다른 시선을 한번 가져보자. 박혁거세가 즉위한 이후 신라는 점점 체계가 잡히고 육부를 통합하면서 본격적인 국가 형태로 발전하게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통합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수백 년 동안 각자 살아온 부족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는 신라 국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지.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 바로 공통의 신화야. 우리 모두가 따르는 왕은 하늘이 내려보낸 존재다. 그를 따르는 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신화는 육부 백성들에게 심리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줬어. 우리 부족 출신은 아니지만 그는 신이 보낸 인물이니까. 이건 지금으로 치면 외부에서 온 대통령 후보가 전국민 지지를 받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런 신화는 후대까지 계속 쓰였어. 박혁거세 이후에도 신라 왕들은 늘 신성한 혈통임을 강조했지. 그게 바로 이 신화 덕분이야. 왕권이 위협받을 때마다 혹은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신화를 되새기며 신라의 뿌리는 신이다. 우린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다잡았지. 그만큼 박혁거세 신화는 한 나라의 시작을 위한 장치이자 지속을 위한 장치였던 셈이야.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자. 그렇다면 박혁거세는 실존 인물이었을까? 이건 아직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도 있고, 여러 부족 중 한 우두머리를 신격화한 것뿐이라는 주장도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냐 아니냐보다 사람들이 그걸 믿었느냐 아니냐야. 고대에서 신화는 팩트보다 신념이 더 중요했거든. 백성이 믿었고 지배층이 그 믿음을 정치에 활용했으면 그건 곧 사실처럼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야. 그 힘이 바로 신라 천년의 시작이었어.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박혁것의 신화는 그저 전설 속의 이야기, 재미있는 동화가 아니었어. 그건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선언문이었고,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상징이었어. 말에서 떨어진 알, 몸에서 나는 빛, 용의 입에서 태어난 왕비. 이 모든 요소는 철저히 계산된 이야기의 설계였지. 그리고 그 설계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인물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어. 영상 재밌었지? 역사는 가끔 지루한 연대기가 아니라 진짜 흥미진진한 정치 드라마 같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신화 뒤엔 누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 다음엔 박혁것의 이후 신라 왕들이 어떻게 그 권력을 이어갔는지, 또 어떤 신하들이 등장했는지 얘기해볼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자.